개인적으로 선행학습은 부정적이기 때문에 안 올리려고 했습니다만 대부분 학생들이 학원을 다닐 것 같고 여름방학이 기니까 2학기 전체 단원에 대해서 뭐가 나오는지 방학 동안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전 단원의 개념 정리와 간단한 맛보기 문제만 방학 기간 동안 올리도록 할게요. 2학기 첫 번째 단어는 수의 범위와 어림하기입니다. 제목에 보듯이 1학기 때 유사한 단원이 있었죠. 규칙과 대응. 뭔가 수학 단원으로 하기엔 좀 부족한데 모든 단원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라서 정리를 하는 단원이 생긴 것 같아요. 수학뿐만 아니라 영어, 국어, 사회, 과학 모든 공부의 시작은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이 단원에 나오는 단어는 제목에 있듯이 첫 번째 용어는 범위입니다. 범위도 한자어고 범자에 둘러쌀 위. 일정하게 한정된 영역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도 자주 들리죠. 건축을 할 때, 아파트를 지을 때, 층수, 범위를 제한하는 그런 뉴스 기사도 있을 수 있고, 경찰들이 범죄자를 찾기 위해서 유사 범위를 확대했다는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야구 선수의 수비 범위, 활동 범위가 아주 넓다는 그런 말을 쓸 때 범위란 글자를 쓸 수가 있습니다. 수학에서는 계산할 수 있는 최소값과 최대값이 있는 구간을 얘기합니다. 측정할 수 있어야겠죠, 수학은. 그래서 어떤 값들의 사이를 범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나오는 수의 범위는 총 4개의 용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상. 또 역시 한자어로 서이의 윗상. 서는 뭐뭐로서, 뭐뭐로부터 이런 의미예요. 뭐뭐로부터 큰 거. 그런데 같거나 크답니다. 이상은. 두 번째, 이하도 한자어고 같거나 작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초가 뛰어넘을 초에 지날 과입니다. 뛰어넘어서 지났다는 얘기겠죠. 뭐뭐보다 크다. 그런데 같은 것은 없는 겁니다. 네 번째, 미만. 안일미에 찰만. 차지 않았다는 거죠. 뭐뭐보다 작다는 의미로 같은 것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로 써놓으면 잘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그 사전적인 의미를 이해하면 잘 안 와닿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이해하면 잘 안 와닿죠. 수학에서는. 그래서 표와 같이 기호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기호 뭐? 등호와 부등호. 등호도 한자예요. 같은 기호란 뜻이죠. 같다는 기호를 등호라고 하고 부등호 아니 부자죠. 같지 않은 부호, 같지 않은 부호를 부등호라고 부르는데 등호와 부등호를 이용한 기호를 가지고 이해하는 게 가장 빠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은 크거나 같다. 이하는 작거나 같다. 그런데 이 기호는 밑에 는 표시에 짝대기 하나를 빼도 기호가 틀린 건 아니에요. 이렇게도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상이긴 한데 이렇게도 표시를 한다는 것 정도는 이해를 해두도록 합시다. 그리고 초과는 크니까 같은 건 없어요. 크다고 표시만 하면 되고 미만은 작다, 작아서 작다고 표시를 하면 됩니다. 문제에 수직선이 나와요.
수직선이 나오는데 색칠이 돼 있고 위쪽으로 꺼져 있으면 이상이라는 의미고 색칠이 되어 있고 밑으로 꺼져 있으면 이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수직선에 색칠이 안 되어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 초과가 되겠죠. 색칠이 안 되어 있고 밑으로 가면 미만이라는 의미입니다. 수직선에서는. 그런데 교과서에는 기호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이 부분은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데 같이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기호랑 문자를 같이 꼭 이해를 해 두도록 합시다. 그러면 수의 범위를 구하라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죠. 그동안 모르는 숫자, 어떤 숫자에 대해서 네모나 물음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앞으로는 구해야 될 것은 모두 x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대부분 다 이렇게 써요. 왜냐하면 방정식이란 걸 배우게 될 거거든요. 방정식의 기본이 x, y 이런 거라 y 숫자를 앞으로는 다 x라고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5 이상 8 이하 기호로 표시하면 구할 x는 5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5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상이고 작거나 같다는 이하겠죠. 그럼 뭐다? 들어올 수 있는 x는 5, 6, 7, 8 이렇게 되겠죠. 기호로 표현하면 아주 쉽게 풀 수가 있어요. 5 이상 8 미만은 뭐죠? 5보다 크거나 같거나 8보다 작으면 되니까 뭐다? 5, 6, 7이 되겠죠. 5초과 8 이하는 5보다 크고 8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니까 x에는 6, 7, 8이 되겠죠. 5초과 8 미만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5보다 크고 8보다 작다. 그래서 올 수 있는 게 6과 7이 된다. 그래서 수의 범위를 나타내는 네 가지 용어는 부등호와 같이 암기를 하도록 합시다. 어림하기. 사전적인 의미로는 대강 짐작으로 헤아림 이런 뜻입니다. 대충 계산한다는 뜻이겠죠. 일상생활에서는 어림 반푼어치도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몹시 부당하거나 터무니없는 말을 할 때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수학에서 대강 짐작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어림학이라는 수학 단어를 본 기억이 없어가지고 순간 당황했는데 교과서에서 어림하기에 대한 표현은 3개입니다. 첫 번째 올림, 두 번째 버림, 세 번째 반올림. 올림, 버림, 반올림을 어림하기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올림. 올림의 의미는 나타내려는 자릿수 아래 자리가 0이 아닐 때 무조건 그 수를 그 자리에서 1을 올려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버림은 나타내려는 자릿수 아랫자리의 숫자를 모두 버리고 0으로 표현하는 방법이고, 반올림은 아랫자리가 5보다 작을 경우 0부터 4까지일 때는 버리고, 아랫자리가 5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5에서 9까지일 때는 올리는 것을 반올림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제가 쓰고도 이상한 것 같아요. 2학기 교과서를 못 봐서 교과서에는 뭐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지를 못 봤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올림과 버림, 반올림에 대한 용어를 쭉 살펴봤는데 다 못 이해할 것 같아서 나름 풀어서 적어봤는데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네. 글자를 왜 이렇게 적었냐는 문제를 풀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림은 올린다는 의미예요. 버림은 버린다. 반올림은 올리긴 올리는데 반만 올린다. 5 이상만 올린다. 이 정도로 이해하고 문제를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림하기에 나오는 용어는 총 3개. 올림, 버림, 반올림. 3개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둡시다. 그럼 예제를 보면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173을 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기. 이 용어도 제가 학교 다닐 때랑 달라서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게 처음 봐서 순간 당황했어요. 제가 다닐 때는 직관적으로 1의 자리에서 올림하세요. 10의 자리에서 올림하세요.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세요라는 문제를 냈는데 지금은 10의 자리까지 나타내기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똑같은 말입니다. 이 문제와 이 문제는 같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밑에 것은 1의 자리에서 올림해라. 직관적인데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라. 이러면 직관적이지는 않아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과거에 나왔던 문제가 더 직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173이 있잖아요. 173을 과거에는 이렇게 냈다고요. 1의 자리에서 올림하라. 뭐다? 180이죠. 1의 자리에 숫자가 있잖아요. 0이 아닌 숫자가 있으면 무조건 10의 자리에 1을 더하는 겁니다. 올림은 앞자리에 1을 더해주는 거예요. 숫자가 0이 아닐 경우에 0이 아닌 어떤 숫자가 오면 무조건 올려지는 게 올림입니다. 그래서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라는 것은 1의 자리에서 올림을 해줘라. 그런 의미예요. 틀리기도 쉬울 것 같고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의 자리라면 1의 자리 한 칸 밑에서 올림을 하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73을 올림해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긴 뭘까요? 173을 10의 자리에서 올림하라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73은 10의 자리가 7이죠. 7은 0이 아니니까 무조건 앞에 자리를 1을 더해주면 됩니다. 200이 되겠죠.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뭐 자리까지 나타내기를 하라고 하면 한 단위 밑에 10은 1의 자리, 100은 10의 자리에서 올림을 하면 됩니다. 내림이랑 반올림이랑 다 똑같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뭐라고 그랬죠? 0이 아닐 때예요. 0이 아닐 때 올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170일 때 1의 자리가 0이죠. 그러면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하면 1의 자리에서 올림을 해줘야 되는데 0이잖아요. 1부터 9까지가 아니에요. 0이면 10의 자리에서 올림을 하라면 그냥 170입니다. 180이 아니에요. 3이니까 180이었고 0이니까 그대로입니다. 0일 때는 올림이 안 돼요.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100의 자리는 마찬가지 100의 자리는 10의 자리는 7이니까 200은 그대로 된다. 즉 0일 때는 올림이 안 일어난다는 걸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소수점을 배웠기 때문에 소수점도 올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2.527을 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기. 뭐다? 소수 둘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정수랑 똑같아요. 정수는 위로 가지만 소수는 밑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첫 번째 자리까지,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나타내라는 것은 두 번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란 얘기와 같다는 것을 알고 풀면 됩니다. 그래서 2.527에서 소수 둘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면 숫자가 있죠? 그럼 뭐가 된다? 2.6이 된다. 앞자리를 무조건 더하기 1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올림은. 네 번째, 2.527을 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가 나타내라는 말은 소수 셋째 자리에서 올림하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2.527, 세 번째 자리에서 올려보니 7이니까 바로 2.523이 되겠죠. 올림은 더하기 1을 한다. 이렇게 두도록 합시다. 이번엔 버림입니다. 버림도 똑같이 나옵니다. 469를 버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란 말은 뭐다? 1의 자리에서 버림을 하라는 겁니다. 1의 자리 구조? 버림을 하면 460. 무조건 버리는 거예요. 어떤 숫자가 나와도 버린다. 버린다는 말은 0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469를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10의 자리에서 버리라는 얘기죠. 10의 자리. 69를 다 버리라는 얘기예요. 400이 된다. 버리는 건 쉽죠. 다 0으로 만들면 됩니다. 근데 460일 때 마찬가지로 1의 자리가 0이면 10의 자리까지 표현하면 똑같아요. 버리는 거니까 0은 0이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되니까 올림하고보다는 좀 쉽긴 해도 똑같이 0은 0이 된다는 거 이렇게 두도록 합시다. 100은 마찬가지겠죠. 400. 소수도 버림이 있겠죠. 그래서 3.451을 버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기. 뭐다? 소수 둘째 자리까지 버리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소수 둘째 자리를 보니까 5니까 5, 2를 다 버리면 0.4가 된다. 3.451을 버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란 말은 소수 셋째 자리에서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수 셋째 자리가 1이니까 3.45가 되겠네요. 1을 버리면 되겠죠. 이번엔 반올림입니다. 반올림은 뭐다? 절반이 넘은 5부터 9일 때는 올려주고 5보다 작으면 버린다고 했어요. 꼭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반올림이 틀리기 쉬운 개념이에요. 7881을 반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기를 하란 말은 1의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는 얘기예요. 1의 자리가 2니까 5보다 작죠? 그러면 버리는 겁니다. 7880이 되겠죠.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란 말은 1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8에서 반올림을 하면 되는데 5보다 크죠? 그럼 뭐다? 올림이에요. 그러면 7900 1을 더해줘서 7900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0일 때는 안 해주는 거예요. 10의 자리는 7880 그대로 100의 자리는 7900이 됩니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소수도 마찬가지겠죠. 3.263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란 말은 소수 둘째 자리에서 복사를 하다 보니 잘못 적었네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이겠죠. 버림이 아니라 반올림입니다.
소수 둘째 자리가 6이니까 6보다 크니까 올려야 되죠. 버림이 아니라. 그래서 3.3이 됩니다. 반올림하에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나는 이른바는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야 돼요. 잘못 적었어요. 그러면 셋째 자리가 3이니까 이번엔 버림은 맞겠죠. 3.26이 됩니다. 못합니다. 잘못 적은 거예요. 반올림이에요. 그럼 이런 어림하기를 왜 배우는 것일까요? 의문이 생길 수 있겠죠. 별 쓸모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유용하게 쓰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직장 생활 할 때 올림, 반올림, 버림 이런 거 많이 쓸 거예요. 특히 회계나 동계산하는 부서에 가면 엑셀이란 툴을 이용해서 무진장 많이 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죠. 어디에 쓰이는지. 월급,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월급이란 걸 받습니다. 월급. 월급은 뭐, 한 달 동안 일한 돈이죠. 그래서 일당을 계산을 하는데, 뭐, 초과된 근무 시간이 있으면 다 하고, 뭐, 출장 가면 다 하고, 의료보험비 빼고, 세금 빼고, 뭐 이래서 월급이 계산되어집니다.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계산된 결과가 얼마죠? 100만 원 하고 5원을 더 받았다고 칩시다. 내 통장에 100만 하고 5원이 찍히면 기분이 어떨까요? 지금 장난해? 5원. 1원짜리 동전 받나요? 1원으로 뭘 살 수 있는 게 없죠? 네, 10원도 아니고 5원을 주면 기분이 나쁘겠죠? 그래서 보통 회사에서는 100만 5원이 월급이 정해지면 100만 5원을 입금해야 하는 게 아니라 100만 원만 입금합니다. 5원을 입금을 안 해요. 5원은 입금을 안 한다. 그런데 임직원이 1000명이면 얼마죠? 5천원. 1년이면 12달 곱하면 6만원.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100원 단위 이하를 안 줍니다. 보통 월급에서 계산 안 해줘요. 뭐 100만 999원이면 999원을 안 줘요. 그냥 100만 원만 입금해요. 어떤 데는 990원, 999원이면 올림해서 100만 1000원 이렇게 주는 데도 있고, 대부분 회사는 999원을 제거합니다. 버립니다. 버리고 줍니다. 왜? 왜 버리고 줄까요? 이렇게 떨어져 나온 돈을 우술이라고 부르고, 이게 모으면 굉장히 큰 돈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연말에 이렇게 모은 돈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내거나 임직원 명의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내던가, 아니면 회사에서 일하다 다치면 일하는 사람은 치료비를 다 대줘요. 직장인들은 다 대줍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나 부모님이 다치면 회사가 도와주는 데는 의무는 없어요. 회사가 도와줄 의무는. 회사에 안 다니잖아요. 그분들은. 형제나 부모는 회사에 안 다니니까 안 도와줘요. 그래도 부모잖아요. 그래서 그런 복지기금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림하기는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인다. 이렇게 이해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개념 문제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살펴보길 바랍니다.